눈을 번쩍 떴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이해하려 애썼다. 차가운 흰 벽과 옆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삐 소리는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병원에 있었다. 하지만 어떻게? 그는 쓰러진 기억도, 여기까지 실려온 기억도 없었다.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리고 진호가 들어왔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자마자 진호의 얼굴에는 안도의 빛이 번졌다. 그는 감정이 북받쳐 눈이 촉촉해진 채 떨리는 목소리로 급히 다가왔다. 진우는 아직도 몽롱한 상태로 진호를 바라보며 모든 상황을 맞춰보려 애썼다. 진호는 그의 곁에 앉아 진실을 털어놓았다. 진우가 의식을 잃은 지 벌써 꼬박 사흘이 지났다는 것이었다. 충격이 즉시 그를 덮쳤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무리했는지 미처 깨닫지 못했다. 끊임없는 던전 공략, 쉴 새 없는 압박감, 며칠, 어쩌면 몇 주 동안 제대로 쉬지 못했다. 결국 몸이 버티지 못한 것도 당연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불안하게 남은 것은 그의 머릿속에 맴도는 건축가였다. 그가 보여준 것들, 그 환상들은 아직도 눈 뒤편에 선명하게 남아 그를 괴롭혔다. 그때 문득 깨달았다. 만약 자신이 사흘 동안 잠들어 있었다면 신주쿠의 S급 게이트는 이미 열렸을 터였다. 그는 진호를 향해 돌아서서 상황을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진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기 시작했다. 게이트가 열리자마자 몬스터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평소라면 A급 던전의 최종 보스로 등장할 만한 몬스터들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하나씩 나타나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물결처럼 몰려왔고 전부 거인이었습니다. 대기 중이던 헌터들은 완전히 허를 찔렸어요. 그들은 이런 상황을 전혀 대비하지 못했다. 첫 번째 거인이 땅을 쿵쿵 밟으며 다가오자 두려움이 그들을 휘감았다. 거인의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땅이 흔들렸다. 하지만 그 혼란의 한가운데서도 유리 오를로프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침착하게 서 있었다. 그는 플라스크에서 한 모금 마시고는 그것을 내던진 뒤 미리 준비해둔 마법진을 발동시켰다. 수십만 톤에 달하는 마나 크리스탈이 주변을 둘러싸자 거대한 방어막이 솟아올랐다. 강력한 마법의 벽이 게이트를 봉쇄하며 거인들이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게 막았다. 마법진을 타고 에너지가 솟구치자 공기가 진동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결코 통과할 수 없는 보호의 돔이 형성되었다. 거인들은 자신들이 무엇과 맞서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힘껏 몸을 던져 방어막에 부딪혔지만 방어막은 요지부동이었다. 모든 것이 유리의 계획대로였다. 유리는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바라봤다. 자신의 마법, 자신에 대한 확신이 가득했다. 어떤 것도 이 방어막을 뚫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다. 훨씬 더 거대한 무언가가 게이트를 밀고 들어왔다. 다른 거인들을 압도할 만큼 거대한 거인이 그림자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 거인은 다른 거인들을 가볍게 밀쳐내고 마법진 앞에 우뚝 섰다. 유리는 그 거대한 존재를 올려다보며 미소가 사라졌다. 본능적으로 도망치고 싶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거대한 생명체는 강철 덩어리처럼 보이는 검을 꺼내 들더니 한 번의 파괴적인 휘두름으로 방어막을 산산조각냈다. 순간적으로 유리는 얼어붙은 채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가 만든 뚫을 수 없는 벽은 사라졌고 그는 무방비 상태로 드러났다. 그가 반응하기도 전에 또 다른 거인의 거대한 손이 그를 향해 뻗어왔다. 순식간에 그것은 그를 사로잡았다. 유리는 비명을 지르려고 입을 벌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거대한 괴수는 유리를 공중으로 들어 올리더니 입을 벌려 그를 통째로 삼켜버렸다. 그렇게 유리 오를로프는 사라졌고 그와 함께 게이트를 둘러싼 유일한 방어선도 사라졌다. 이제 아무도 막지 못하는 거인들은 도쿄 시내로 몰려들었고 그들의 포효가 거리 곳곳에 울려 퍼졌다. 공략은 실패로 끝났다. 진호가 이야기를 마치자 방 안에는 정적이 감돌았다. 진우는 앞을 응시한 채 깊은 생각에 잠겼다. 상황의 무게가 그를 짓눌렀다. 이 실패가 끝이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시작에 불과했다. 한편 유진 길드 내부의 분위기는 무거웠다.
유명하는 책상에 기대어 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싼 채 눈을 감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움직이며 여전히 몽롱한 상태로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정신을 잃었는지 가늠하지 못했다. 조용히 곁에서 기다리고 있던 김 비서가 다가와 그가 거의 24시간 동안 잠들어 있었다고 알렸다. 지시에 따라 곧 병원으로 옮길 예정이었지만 이제 그가 깨어났으니 상황이 달라졌다. 하지만 그가 깨어난 지금 그를 기다리는 긴급한 일이 두 가지 있었다. 첫 번째 소식에 그는 얼어붙었다. 오랜 시간 영원한 잠에 빠져있던 환자가 깨어난 것이다. 그것은 극히 드물고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으며 그 환자는 진우의 어머니였다. 명하는 벌떡 일어나 앉으며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다. 진우가 정말로 영원한 잠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일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도는 가운데 그는 두 번째 소식을 요청했다. 바로 그때 김 비서가 문을 열었고 방문객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딸 진희가 무표정한 눈으로 아버지를 조용히 바라보며 서 있었다. 일본에서는 이미 던전 사태가 전면전으로 번지고 있었다. 탱크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포시는 최대 출력으로 발사되어 돌진하는 거인들의 길목에 폭발탄을 쏟아부었다. 상공에서는 헬리콥터들이 냉혹한 정확성으로 맹렬한 총알과 미사일 세례를 퍼부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헛수고였다. 거인들은 그 맹렬한 공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전진했다. 상황이 통제 불능으로 치닫고 있음을 깨달은 레이지는 명령을 내렸다. 블레이드 길드는 즉시 움직였다. 카나이와 메노루는 칼을 뽑아들고 가장 가까운 위협에 시선을 고정한 채 행동에 돌입했다. 그들은 완벽한 호흡으로 공격을 퍼부으며 거인이 도심 내부로 진입하기 전에 무력화시키려 했다. 하지만 그 생명체는 인간이 아닌 속도로 반응하며 두 사람의 공격을 손쉽게 피했다. 잠시 동안 카나이는 그 거대한 존재가 그렇게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에 얼어붙었다. 도저히 말이 되지 않았다. 거인들은 이렇게 빠를 리가 없었다. 그리고 그때 그녀는 깨달았다. 이 괴물들은 단순히 강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영리하고 적응력이 뛰어나며 그들 모두가 훈련받아온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존재라는 것을. 전장의 상공에서는 뉴스 헬리콥터들이 떠다니며 이 참상을 생중계하고 있었다. 그들의 시점에서 보면 파괴의 흔적이 도쿄 전역에 걸쳐 펼쳐져 있었다. 초고층 빌딩들이 무너져 내렸다. 도로는 산산이 갈라졌다. 나무들은 뿌리째 뽑혀 잔해처럼 내던져졌다. 거인들은 마치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을 땅에서 지워버리려는 듯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움직였다. 카메라는 문 근처에 있는 한 인물, 그들 중 가장 거대한 거인에게로 주민했다. 다른 거인들과 달리 그 거인은 도시를 난폭하게 휩쓸지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문을 지키는 듯이 조용히 주위를 살피고 있었다. 그것이 무언가를 혹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카메라맨 중 한 명이 뷰파인더에 눈을 대고 속삭이듯 말했다. 그 거인은 거대한 크기와 느리고 신중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짜 살아있는 존재가 아닌 것처럼 텅 비어 보인다고 했다. 그 움직임은 너무 기계적이고 너무 계산적이어서 마치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을 따르는 것 같았다. 파괴는 끝날 기미 없이 계속되었다. 불길이 건물들을 집어삼켰다. 연기가 하늘을 뒤덮어 질식시켰다. 이틀 만에 30마리의 거인 중 단 2마리만이 쓰러졌고 피해는 이미 재앙 수준이었다. 하늘에 있던 기자들은 모두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던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과연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진우는 자신의 아파트에 앉아 조용히 텔레비전으로 펼쳐지는 뉴스를 지켜보고 있었다. 뉴스 앵커들은 이 상황을 종말적이라고 표현했다. 영상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비명, 폭발, 무너지는 타워, 도쿄의 몰락이 실시간으로 펼쳐졌다. 그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눈을 가늘게 떴다. 이 광경은 그에게 제주도를 떠올리게 했다. 똑같은 무력감, 똑같이 서서히 무너지는 모습. 하지만 이번에는 그 피해가 커지고 있었다. 이대로 두면 아시아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진우는 알고 있었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것도 깨달았다. 생각에 잠겨 있던 진우는 조용한 목소리에 의해 현실로 돌아왔다. 뒤를 돌아보니
여동생 진아가 고개를 숙인 채 문간에 서 있었다. 그녀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가지 말라고 애원하는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 담겨 있었다. 진우는 놀라서 눈을 깜빡였다. 원래 그녀가 이렇게 나서서 말하는 성격이 아니었다. 진우는 어디 갈 생각이 없다고 그녀를 안심시키며 최근에 너무 일을 많이 해서 잠시 쉬려고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머리를 톡톡 두드리며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 뒤 그녀를 지나 조용히 방을 나섰다. 이후 마음을 정리할 필요를 느낀 진우는 밖으로 나가 가볍게 조깅을 시작했다. 차가운 공기가 그의 생각을 맑게 해주었다. 결국 그는 한적한 공원에 멈춰 벤치에 앉아 멀리 시선을 두었다. 도쿄에서의 장면들, 거인들의 위협, 진아의 목소리에 담긴 두려움이 모두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진아의 상태를 확인하고 싶었던 그는 그녀의 감시자인 바루를 소환했다. 가장 강력한 소환수가 그의 앞에 나타나자 진우는 아무렇지 않게 또 드라마만 보고 진아를 제대로 감시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물었다. 당황한 바루는 급히 아무 이상도 없었다고 그를 안심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우는 가슴속에 남아있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이번에 진아가 보인 반응은 뭔가 달랐다. 그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내해 전 첫 레이드 때를 제외하고는 그를 말리려 한 적이 없었다. 그는 오크의 학교 습격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진아에게 더 깊은 상처를 남긴 것은 아닌지 궁금해졌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며 그는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했다. 진우가 사무실로 걸어가던 중 뒤에서 차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검은색 차량이 그의 옆에 조용히 멈춰섰다. 유진 길드의 대표가 그를 데리러 도착한 것이었다. 별다른 대화 없이 그는 조용히 유명한의 사무실로 안내되었다. 그곳은 사적인 만남을 위한 자리처럼 보였다. 진우는 갑작스러운 만남에 궁금해하며 명한이 자신에게 무슨 용무가 있는지 물었다. 그 남자는 먼저 자신을 소개했고 직설적이고 격식을 갖춘 어조로 말한 뒤 진우에게 수표를 건넸다. 그는 이것이 뇌물이나 충성을 사려는 시도가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그저 진심을 담은 제스처일 뿐이었다. 진우는 눈을 가늘게 떴다. 이건 길드 영입이나 어떤 기업의 술수가 아니었다. 이 일이 무엇이든 개인적인 문제였다. 그는 명한에게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고 오랜 망설임 끝에 노인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 역시 한때 진우의 어머니를 가뒀던 병, 영원한 잠을 앓고 있었다. 그 말은 진우에게 충격처럼 다가왔다. 영원한 잠은 아무렇게나 언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진우가 알고 있었는지 곧바로 궁금해했지만 이미 그 질문을 예상한 명한이 거의 아무도 이 사실을 모른다고 설명했다. 진우는 이 사실을 아는 네 번째 사람이었다. 상황을 실감하자 명한의 목소리는 더욱 무거워졌다. 그는 두 손을 꼭 쥐고 치료법을 찾아 절박하게 헤매던 중 완전히 회복된 사례가 단 한 명뿐이었다고 고백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진우의 어머니였고 그는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믿었다. 그는 동정이나 호의를 바라는 것이 아니었다. 그가 진우에게 바란 것은 오직 진실, 즉 그의 어머니를 되돌려 놓은 그 무엇이든 그것이었다. 그리고 진우가 아주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다면 명한은 결코 그것을 잊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진우는 한동안 조용히 앉아 그 부탁의 무게를 곱씹었다. 그리고 조용히 숨을 내쉰 뒤 수표를 다시 밀어놓으며 차분하게 사과의 말을 전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그는 믿었다. 명한의 침착한 표정에 절박함이 스며들며 그는 다시 한번, 이번에는 더 부드럽게 진우의 어머니가 어떻게 나았는지 물었다. 진우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시선을 돌리며 만약 자신이 정말 그런 비밀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이득을 위해 쓸 생각이었다면 이미 행동에 옮겼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했다. 그 대답에는 더 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었다. 명한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거절이 아니라 무력감에 패배한 남자의 모습이었다.
진우는 결심을 굳히고 일어나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다.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서자 그는 깊게 숨을 내쉬며 어깨에 쌓였던 긴장을 풀었다. 모든 것을 알면서도 심지어 명한이 진호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남자를 믿을 수가 없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병이 정말 사실인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가 확실히 아는 것은 생명의 성수가 너무나 희귀하고 한정된 힘이기에 결코 낭비할 수 없다는 점뿐이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치든 그는 그 힘의 사용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했다. 다음 날 진우가 아진 길드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진우의 커다란 충격에 휩싸인 눈빛을 마주했다. 진우가 일본에 간다고 막 말했기 때문이었고 진우는 자신이 들은 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진우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려 했으며 목소리가 떨렸다. 이건 제주도 때와는 달랐다. 지금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이었다. 하지만 진우는 언제나처럼 침착하게 만약 그들이 이번 재앙을 막을 수 있다면 아진 길드의 이름이 전 세계에 알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진우는 잠시 침묵을 지킨 뒤 허리를 곧게 펴고 진우가 일본에 간다면 자신도 함께 가겠다고 선언했다. 갑작스러운 변화에 진우는 깜짝 놀랐다. 진우는 진심으로 놀라며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다. 진우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그는 가방에서 오래된 신문 기사와 인쇄된 헤드라인 뭉치를 꺼냈다. 그 기사들은 모두 진우의 업적과 성과를 조명하고 있었다. 진우는 너무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것을 고백하며 목소리가 떨렸다. 그 기사들 중 단 한 번도 자신의 이름이 언급된 적이 없었다. 진우는 눈물을 흘리며 그 사실이 자신을 쓸모없게 느끼게 했고 자신의 노력이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고백했다. 그가 진정으로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진우의 곁에 서 있다는 사실뿐이었다. 그래서 진호는 가고 싶었다. 명예도 영광도 아니었다. 진우 곁에 있는 것이 그에게 삶의 의미였다. 진우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진호가 일본에 가는 것에 반대했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래서 뭐가 바뀐 거냐고 물었다. 대답은 망설임 없이 나왔다. 진호는 진우를 바라보며 자신이 그를 믿는다고 말했다. 진우가 곁에 있기만 하면 자신은 안전하다고 느꼈다.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부드럽게 웃었다. 진우는 뒤를 돌아보며 진우에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했다. 일본에 가자는 말은 그냥 농담이었을 뿐이라고 했다. 진우는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지만 진우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진우에게 집에 가서 쉬라고만 말했다. 진호는 여전히 확신이 없는 듯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한 결의로 사무실을 나서는 진우를 바라보았다. 아파트로 돌아가는 길은 조용했다. 진우의 생각은 멀어져가며 기억들이 파도처럼 떠올랐다. 그는 아키텍트와의 싸움을 떠올렸다. 그림자 군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는 그를 한계까지 몰아붙였다. 그 싸움은 그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사실을 증명했다. 아직 그는 최강자가 아니었다. 여전히 자신보다 위에 설 수 있는 이들이 세상 어딘가에 있었다. 아파트에 들어서자 익숙한 집 냄새가 그를 반겼다. 어머니는 그를 보자 환하게 미소 지으며 저녁을 먹고 갈 거냐고 물으셨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음식이 차려지는 동안 주위를 둘러보며 진아가 어디 있냐고 물었다. 그의 어머니는 여전히 기분이 좋았고 배가 고프지 않아서 방으로 돌아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진우는 저녁 식탁에 앉아 진호의 아버지에 대한 생각과 여동생의 눈에 남아있던 걱정 사이를 오갔다. 결국 그는 접시에서 시선을 들어 조용히 다시 나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평소 이런 순간에 짓던 조용한 미소를 지으며 식사를 마치면 짐을 싸는 걸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배가 든든해지고 마음이 한결 단단해진 진우는 조용히 진아의 방으로 걸어갔다. 문을 열자 삐걱거리는 소리가 약간 났다. 여동생은 침대에 누워 있었고 잠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듯 이리저리 뒤척이며 이불 아래로도 걱정이 꿈까지 따라온 듯 몸을 뒤척이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 곁에 앉아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 위에 위로의 손길을 얹었다.
그는 침착한 목소리로 자신이 수없이 죽음과 마주했지만 매번 살아 돌아왔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녀가 걱정해주고 신경 써준 것에 고마워하며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약속했다. 진아의 눈은 여전히 감겨 있었지만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처럼 희미하게 갈라지며 그가 어차피 갔을 거라고 말했다. 진우는 부정하지 않았다. 그저 따뜻한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그림자 개미들을 소환했다. 거대한 그림자들이 그의 뒤에 나타나자 그는 어디를 가든 아무리 멀리 가더라도 그녀가 결코 무방비로 남겨지지 않을 거라고 안심시켰다. 다음 날, 고 회장은 수많은 기자들 앞에 서서 엄숙한 표정을 지었다.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고 카메라는 이미 돌아가고 있었으며 기자들은 펜을 들고 모든 시선이 폭풍의 중심에 선 그 남자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그는 마이크 앞으로 나아가 목을 가다듬은 뒤 모두가 기다려온 말을 전했다. 헌터 성진우가 일본의 S급 게이트 임무에 공식적으로 합류할 것이라고 그는 발표했다. 진우가 그의 곁에 나타나자 군중 속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쉴 새 없이 터지자 기자들은 더 선명한 사진을 찍기 위해 앞으로 몰려들었다. 진우는 앞으로 나아가고 회장과 악수하며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자신의 결의를 확고히 했다. 이후 공항에서 진우와 진호는 함께 도착했고 어깨를 곧게 펴고 날카로운 표정으로 서 있었다. 두 사람 모두에게서 결연한 의지가 뿜어져 나왔다. 모여든 군중은 곧 그들을 알아보았고 다시 한번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다. 모든 카메라가 그들이 불확실한 미래로 발을 내딛기 전의 순간을 포착하려 애썼다. 아진 길드를 대표해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혼돈의 바다를 건널 준비를 마쳤다. 일본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 무엇이든 이미 그들은 선택을 끝냈다. 진우가 일본 임무에 합류하기로 한 결정은 순식간에 바다 건너까지 퍼져나갔다. 메릴랜드, 미국 최정예 본부 깊숙한 곳에서 S급 헌터들이 긴 테이블을 둘러싸고 모여 있었고 그들의 대화는 이미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한국 헌터 진우에게로 옮겨가고 있었다. 회의실에는 의심과 비웃음이 섞인 속삭임이 가득했다. 그들 중 한 명이 의자의 몸을 기대며 그들의 힘을 인간의 한계를 넘어 끌어올렸던 초능력자 셀러조차 진우를 한 단계도 강화시키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충분한 증거였다. 셀러가 그를 더 각성시키지 못했다면 또 다른 헌터가 끼어들며 말했다. 진우는 이미 한계에 도달한 거야. 제주도에서의 명성이 아무리 대단해도 그 사실을 바꿀 수는 없었다. S급 게이트를 공략하는 것은 그가 주장하길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이었다. 개미는 그렇다 쳐도 거인이라니? 그건 죽으러 가는 거나 다름없었다. 대화가 내기로 번지자 그들의 자신감은 더욱 커졌다. 세련된 요트, 산속 별장, 심지어 고급 빌라까지 내기에 걸렸다. 모두 같은 믿음에 근거한 것이었다. 진우는 일본에서 하루도 버티지 못할 거라는 믿음이었다. 하지만 그때 방 한 구석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그 오만함을 깨뜨렸다. 토마스 안드레는 이미 충분히 들었다는 듯 식사에서 고개조차 들지 않고 차분하게 스테이크를 썰고 있었다. 그는 미소를 살짝 지으며 진우가 살아서 돌아온다면 스캐빈저 길드의 본사 건물 전체를 내기에 걸겠다고 선언했다. 방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믿기지 않는 듯 혹은 짜증이 섞인 듯한 시선들이 그를 향했다. 토마스는 논쟁 대신 그들에게 단호하게 상기시켰다. 던전 브레이크가 바로 이 땅에서 곧 일어날 판에 일본 걱정은 그만두고 과연 자신들 중 몇이나 살아남을지 고민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했다. 정적은 더욱 짙어졌고 누군가는 눈을 굴렸고 또 누군가는 불편한 듯 몸을 움직였다. 누군가는 토마스가 항상 분위기를 망친다며 작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토마스는 그저 작게 웃으며 어깨를 으쓱이고는 의자에 몸을 기댔다. 어쩌면 일본이 더 재미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래도 그는 진짜 혼돈은 바로 이곳에서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다. 한편 일본 한복판에서는 상황이 점점 더 절박해지고 있었다. 군인들은 압도당한 채
부상자와 무력한 민간인들의 물결을 돕느라 분주했다. 북적이는 요양원에서 한 병사는 이마에 땀을 닦으며 다가오는 노부부를 맞이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지만 침착했고 뒤에는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 몇 명을 부축하고 있었다. 그는 자리가 없으니 더 가까이 거인들이 오기 전에 대피해야 한다고 경고하며 그들을 내보내려 했다. 하지만 노인은 움직이기를 거부했다. 노인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이 환자들에게 끝까지 곁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으니 떠날 수 없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병사의 마음에 변화가 일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그들과 함께 남기로 결심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뻔히 알면서도 말이다. 그는 그들을 최대한 안전한 곳으로 안내하려고 돌아섰지만 갑자기 그들 위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거대한 거인이 그들 위에 우뚝 서 있었고 입에는 아직도 축 늘어진 인간의 시체를 전리품처럼 물고 있었다. 병사는 다른 이들과 함께 무기를 들며 속이 철렁 내려앉았다. 총성이 터졌지만 총알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거인은 계속 다가왔고 거대한 손이 놓인 부부를 지키던 병사 중 한 명을 향해 내질러졌다. 그리고 순식간에 검은 창이 공기를 가르며 날아가 거인의 가슴을 폭발적인 힘으로 꿰뚫었다. 충격이 워낙 강력해서 거대한 생명체는 날아가며 여러 건물을 부수고 나서야 비로소 생명 없는 채로 미끄러지듯 멈췄다. 병사들은 얼어붙은 채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눈을 크게 떴다. 공격이 시작된 곳에는 키가 크고 무시무시하며 인간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존재가 우뚝 서 있었다. 나가보스 그림자 병사인 지마가 검은 창을 손에 쥔 채 조용히 서 있었고 그의 시선은 전장에 고정되어 있었다. 잠시 동안 병사들은 자신들이 현실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깨어있는 꿈을 꾸고 있는지조차 분간할 수 없었다. 그때 진우가 앞으로 나서며 혼란을 가르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즉시 대피하라고, 이곳은 안전하지 않다고 말했다. 누군가가 반응하기도 전에 부서진 건물의 잔해가 노부부를 향해 떨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방패가 딱 맞는 순간에 솟아올랐다. 진우는 숨을 고르고 단단한 자세로 몸을 던져 잔해를 막아냈다. 그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진우에게 자신이 남아 대피를 돕겠다고 외쳤다. 진우는 진호의 결의를 인정하듯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더 이상 말없이 그는 무거운 존재감을 내뿜으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의 오라는 어두운 폭풍처럼 치솟았다. 그를 둘러싼 그림자들이 꿈틀거리는 가운데 진우는 다가올 전장을 대비해 몸을 가다듬었다. 치마는 첫 전투에 내던져지자 억제되지 않은 분노의 폭풍을 쏟아냈다. 그가 내딛는 한 걸음마다 땅이 흔들렸고 검은 창은 거친 리듬으로 회전하며 거인들을 갈라놓았다. 그의 거친 힘 앞에 하나둘씩 거인들이 쓰러졌다. 망설임도 자비도 없었다. 오직 학살만이 그의 길을 따라 이어졌고 산산조각난 조각상처럼 부서진 시체들이 뒤에 남았다. 그 위에서 진우는 앞으로 돌진하며 지마의 거대한 등을 내달려 공중으로 몸을 날렸다. 그는 데몬 군주의 단도를 더욱 세게 움켜쥐었다. 어둠이 깃든 칼날이 치명적인 의도로 맥동쳤다. 진우는 거인 중 하나를 향해 날아가며 눈을 그 얼굴에 고정시켰다. 그리고 단 한 번의 잔혹한 일격으로 진우는 거인의 두개골을 한가운데로 깨뜨렸고 거인의 몸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른 채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혼란스러운 현장 위로 헬리콥터들이 불안하게 윙윙거렸다. 헬리콥터 안의 기자들은 눈을 크게 뜬 채 아래를 내려다보며 카메라로 마치 신화가 움직이는 듯한 장면을 담아냈다. 거인들은 진우가 소환한 군대에 의해 손쉽게 산산조각나고 있었다. 그것은 학살이었고 그들은 전쟁 영웅의 탄생을 지켜보고 있었다. 거대한 괴수들이 하나둘씩 쓰러져가는 가운데 날카로운 비명이 혼돈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12살도 채 되지 않아 보이는 어린 소녀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잔해 사이를 헤치며 달려갔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부서진 벽과 무너진 콘크리트에 메아리쳤고 거인의 천둥 같은 발걸음이 바로 뒤를 쫓았다. 거대한 손이 뻗어나오며
그녀의 떨리는 몸 위로 그림자를 드리웠고 다음 희생자를 삼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보랏빛 섬광이 번개처럼 공기를 가르며 튀어나왔다. 거인의 손목이 칼날에 베이면서 불꽃과 피가 튀며 산산조각났다. 괴물은 고통에 울부짖으며 뒤로 물러났고 잘려나간 손이 땅에 쾅하고 떨어졌다. 연기 속에서 이그리스가 나타났다. 그의 긴 붉은 깃털은 불꽃처럼 흔들렸고 데몬 모나크의 검은 잔류 에너지로 윙윙거렸다. 그는 한마디 말도 없이 소녀와 괴물 사이에 서서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조용한 방벽이 되어주었다. 거인이 회복하기도 전에 전장을 뒤흔드는 굉음이 울려 퍼졌다. 아이언이 대포알처럼 공중을 가르며 도끼를 머리 위로 높이 들고 돌진했다. 그의 낙하는 빠르고 무자비했으며 무기가 거인의 두개골에 닿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 공기마저 갈라지는 듯했다. 충격파가 강력한 돌풍을 일으키며 잔해와 먼지를 쓸어버렸고 거인은 이미 생기가 없는 눈으로 바닥에 힘없이 쓰러졌다. 여전히 떨고 있는 소녀는 이그리스의 몸에 꼭 매달려 무표정한 기사 곁에서 안도감을 찾았다. 아이언은 쓰러진 괴물 위에 당당히 서서 한 손에 도끼를 들고 일이 끝났다는 듯 장난스럽게 윙크를 보였다. 한편 이그리스는 소녀 곁에 무릎을 꿇고 장갑 낀 손으로 조심스럽게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의 차분하고 다정한 행동은 말없이도 이제는 아무런 해가 닥치지 않을 것임을 소녀에게 전해주었다. 진우는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이언이 활약하는 모습을 보며 그는 드물게 자부심을 느꼈다. 최근 업그레이드로 더욱 강해진 거대한 기사는 놀라운 힘과 정확함으로 자신의 역할을 완벽히 해내고 있었다. 진우가 전투의 흔적 속에 서 있는 동안 한 병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고 그의 표정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방금 겪은 혼란에 압도당했음에도 그는 간신히 몇 마디 감사의 말을 전했다. 진우는 차분하고 안심시키는 듯한 엄지손가락을 들어 답했다. 그 제스처는 병사의 마음에 무언가를 건드렸다. 그는 여전히 떨고 있었지만 눈에 띄게 안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진우는 곧바로 진호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병사와 함께 대피를 돕도록 지시했다. 진호는 망설임 없이 짧게 대답한 뒤 병사 곁으로 다가가 신속하게 위험 지역에서 그를 이끌었다. 모든 것이 정리되자 진우는 다시 시선을 거대한 시체로 돌렸다. 쓰러진 거인의 곁에 선 진우는 힘이 실린 속삭임처럼 명령을 내뱉었다. 일어나라. 거인의 아래에 들이운 그림자가 떨리더니 곧 6개의 거대한 형체가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며 솟구쳐 올랐다. 그들의 눈에서는 어두운 충성이 빛났고 이제 그들의 존재는 진우의 의지에 묶여 있었다. 진우는 그들의 정체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다. 의식은 필요하지 않았다. 그는 단순히 번호를 매겼다. 1번부터 6번까지 각각의 거인은 이름과 그의 점점 커져가는 군대에서의 자리를 부여받았다. 바루는 곧이어 나타났고 언제나처럼 신속하게 변함없는 충성심으로 각 성공적인 제압을 보고했다. 더 많은 거인들이 쓰러질수록 바루는 그 수를 세며 일본에 대한 그들의 지배력이 확장되고 있음을 계속해서 보고했다. 지금까지의 전투는 진우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었다. 그의 그림자 군단은 도시 곳곳에 흩어져 지칠 줄 모르는 효율성으로 임무를 수행했다. 이 소모전은 완전히 그에게 유리했다. 그의 만화 저장량은 끝이 없어 보였고 덕분에 그의 병사들은 쉬지 않고 싸울 수 있었다. 설령 패배하더라도 그들은 단순히 재생하여 다시 전장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 전쟁이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거인들이 처리되는 동안 S급 게이트의 존재는 수많은 다른 던전 브레이크를 촉발시켰다. 하위 등급의 몬스터 무리들이 도시 중심가로 쏟아져 나오며 새로운 혼란의 물결을 일으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혼란 속에서 일본은 서서히 되찾아지고 있었다. 한때 절망적이었던 상황이 안정되어 가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진우가 서 있었다. 일본 헌터 협회 본부에서는 분위기가 긴장되어 있었지만
경외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관계자들은 회복된 도시들의 늘어나는 목록을 바라보며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굳어 있었다. 진우가 만들어내는 영향력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마츠모토 회장에게는 그 충격이 누구보다도 깊게 다가왔다. 그는 침묵 속에 서서 처음 만났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는 공항에서 진우를 맞이하기 위해 얼마나 급하게 달려갔는지, 남아있는 얼마 안 되는 통제권이라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절박했는지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주저하지 않고 그는 한국 헌터에게 오사카 방어에만 집중해달라고 요청했다. 거인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으니 그동안 다른 나라에 지원을 요청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거절을 예상하지 못했다. 최소한 수능 아니면 협조 정도는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진우는 침착하고 단호하게 타협할 생각조차 없이 거절했다. 그 자리에 있던 관계자들은 그의 반항에 충격을 받아 말문이 막혔다. 이제 도시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현실이 되는 모습을 지켜보며 마츠모토는 마침내 이해했다. 진우는 방어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그는 혼자서 모두를 쓸어버리기 위해 온 것이었다. 며칠이 천천히 타들어가는 도화선처럼 흘러갔다. 던전 브레이크가 일어난 지 7째 날, 밤이 도쿄의 폐허 위에 드리워졌다. 진우와 진호는 도시의 잔해 속을 조용히 걸었다. 한때 활기찼던 거리들은 이제 과거의 메아리만 남은 텅 빈 껍데기였다. 진호는 주위를 둘러보며 참혹한 광경에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때 익숙한 기운이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모두가 쓰러지거나 도망쳤을 때 홀로 남아있던 에이그 펀터 하나카와였다. 그녀의 얼굴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목격한 것의 무게로 창백해져 있었다. 굳이 묻지 않아도 그녀는 진우가 이미 오래전부터 느끼고 있던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도쿄에는 더 이상 헌터가 남아있지 않았다. 파괴는 완벽했다. 거인들은 이곳을 그들의 제로 지점으로 삼아 전국에 걸쳐 파괴를 일삼았다. 그녀는 이어서 차갑고 단호하게 숫자를 전했다. 전 세계에 남은 S급 헌터는 진우를 포함해 16명이었다. 그중 6명이 아직 일본에 있었다. 나머지는 중국, 캐나다, 인도, 러시아, 그리고 영국에 흩어져 있었다. 유리 오르로프와 2명의 다른 헌터가 전사했다. 가장 강력한 이들조차도 터져나온 혼란을 피할 수 없었다. 하나카와는 희생자들을 이야기할 때 목소리가 약간 떨렸지만 끝까지 침착함을 유지했다. 아직 거인 31마리가 남아 있었다. 그중 한 마리는 이미 바다를 건너 중국을 향해 이동하기 시작했다. 나머지 거인들은 흩어져 있었지만 진우의 그림자 군대가 남은 헌터들과 함께 싸워준 덕분에 그 움직임이 느려지고 있었다. 하지만 위협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진우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가장 마지막이자 가장 위험한 거인은 게이트 앞에 남아 있었고 그 거인은 모든 거인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수호자였다. 진우는 그것이 지평선 끝에 몰려오는 폭풍처럼 기다리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하나카와의 말이 조용히 사라지자 진우의 생각은 눈앞의 전장과는 전혀 다른 곳으로 흘러갔다. 불타는 건물들, 공기 중의 재, 그리고 그들 주위에 생기 없는 도시는 진우에게 마치 마왕성대몬 캐슬을 떠올리게 했다. 한때 시스템의 시험 중 하나의 층에 불과했던 그곳이 이제는 섬뜩할 정도로 예언적이게 느껴졌다. 이곳의 파괴는 마왕성과 너무도 닮아 있어서 진우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진우는 생각했다. 만약 시스템의 설계자가 그때 정말로 죽었다면 지금 이 광경을 실현시키고 있는 자는 누구란 말인가? 아니면 이미 오래전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 것이었을까? 어쩌면 그 성은 단순한 시험 그 이상이었는지도 모른다. 그곳은 가능한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창이었을 것이다. 진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한 번 그곳을 극복했고 불 속에서 단련되었으며 성벽 안에서 피를 흘렸다. 그리고 이제 그 힘이 궁극의 시험대에 오르게 된 것이다. 만약 자신이 본 것이 경고였다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운명을 다시 쓸 기회였다. 최후의 전투가 눈앞에 다가왔고 진우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진우는 침착하고 흔들림 없는 자신감으로 이제 움직일 때임을 알렸다. 하나카와는 잠시 망설였다.
아직 다른 헌터들이 도착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불안해했다. 하지만 진우는 차분하고 침착하게 그들이 이미 이곳에 와 있다고 그녀를 안심시켰다. 바로 그때 낮고 규칙적인 둔탁한 소리가 폐허가 된 도시 전역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땅이 희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하나둘씩 어둠 속 실루엣들이 안개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부서진 지붕 위로 올라서고 폐허가 된 난간 위에 조용히 서 있었으며 신이 드리운 그림자처럼 거리의 구석구석을 가득 메웠다. 그리고 진우의 뒤에서 그가 가장 신뢰하는 소환수인 허스크, 아이언, 그리고 이그리트가 그림자 속에서 걸어 나왔다. 하나카와는 그저 경이로움에 얼어붙은 채 그들의 압도적인 힘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진우의 그림자 군단이 도착했다.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공기가 달라졌지만 그 광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진우의 나머지 군대가 뒤따라 들어왔고 수백 명의 그림자 병사들이 잉크처럼 도시 전체로 퍼져나가며 모든 공간을 가득 메웠다. 그들의 형체는 검은 에너지로 일렁였고 빛나는 눈동자는 오직 그들의 왕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완벽하게 맞춰진 동작으로 그들 모두가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림자로 이루어진 전군이 절대적인 충성심으로 자신들의 왕에게 맹세를 바쳤다. 하지만 그 순간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하늘에서 어둠의 번개가 번쩍이며 아래로 내리꽂혔다. 거대한 충격음과 함께 베루가 자신이 만든 크레이터에 착지했고 그 충격에 땅이 산산이 부서졌다. 그의 날개는 등 뒤로 말려 있었고 그는 진우 앞에 깊이 고개를 숙이며 자부심이 가득한 목소리로 자신의 군주에게 인사를 올렸다. 진우는 그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병사들의 활약을 칭찬했다. 그러고 나서 진우를 향해 돌아서서 그에게 뒤로 물러나 하나카와를 보호하라고 지시했다. 진우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그녀를 더 안전한 곳으로 이끌었다. 진우가 무사히 위험에서 벗어나자 진우는 다시 전장에 시선을 돌렸다. 그는 새롭게 얻은 전쟁의 무기, 그림자 거인들의 거대한 형상을 소환했다. 그들은 전방에 대형을 갖추고 섰고 거대한 몸집으로 막강한 벽을 형성했다. 진우는 들판을 내려다보는 절벽 위에 서서 결연한 눈빛으로 전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군대는 충성스러운 소환수들과 쓰러진 적들이 뒤섞여 아래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진우는 손을 들어 앞으로 가리켰고 단 한마디로 그들을 해방시켰다. 베루는 고개를 뒤로 젖히고 도시의 폐허를 가르며 전쟁의 함성처럼 우렁찬 비명을 질렀다. 그의 화답하듯 그림자 군단이 포효하며 일제히 앞으로 돌진했다. 그들이 돌진하자 대지가 진동했다. 검은 파도처럼 그들은 황무지를 가로질러 마지막 수호자의 영역으로 몰려들었다. 먼지가 공중에 휘날리고 건물들은 기초부터 흔들렸으며 문을 지키는 자에게 다가갈수록 숨막히는 분위기는 더욱 짙어졌다. 그러나 그들이 도시의 중심부를 돌파하자 모든 것이 달라졌다. 그곳에 마지막 거인이 서 있었고 눈앞의 광경에도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 그림자 바다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 존재는 섬뜩할 정도로 침착했다. 그것은 전혀 움찔하지 않았다. 심지어 자세조차 바꾸지 않았다. 그러다 순식간에 그것은 사라졌다. 거인은 유령처럼 허공에 다시 나타났고 이미 검을 휘두르고 있었다. 그리고 곧이어 파괴가 시작됐다. 한 번의 휘두름에 진우의 전방 병력 절반이 순식간에 소멸했다. 거대한 거미 그림자들을 종이장처럼 찢으며 전장을 두 동강 냈고 그림자들은 연기처럼 터져 사라졌다. 거인은 망설임 없이 착지하자마자 다시 검을 들어올려 진우의 대열을 곧장 가르며 전진했다. 충격파만으로도 인근 건물들이 평평하게 무너졌다. 진우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그는 웬만해선 쉽게 동요하지 않았지만 이번만큼은 거인이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거인의 검술은 정확하고 빠르며 파괴적이었다. 그 오라는 살아있는 폭풍처럼 맥동했고 마력은 너무나도 짙어 주변 공기마저 뒤틀렸다. 진우는 어떻게 이런 괴물 같은 존재가 존재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그 존재감만으로도 진우의 정신을 갉아먹었다. 하지만 진우는 선택지가 둘뿐임을 알고 있었다. 등을 돌리거나 파괴하거나.
그리고 그는 결코 등을 돌리는 사람이 아니었다. 전투 태세로 거대하게 변신한 터스크가 앞으로 나서 괴물과 마주했다. 터스크는 지체 없이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거대한 화염 기둥을 내뿜었다. 그 뜨거운 폭발은 평범한 마술하면 순식간에 재로 만들었겠지만 이 거인은 달랐다. 거인은 침착하게 거대한 손바닥을 들어올려 아무런 힘도 들이지 않고 화염을 막아냈다. 상처 하나 없이 미동도 없었다. 한 그림자 거인이 옆에서 뛰어들었지만 거인은 가볍게 몸을 돌려 검을 한번 휘둘러 그를 두 동강 냈다. 연기가 공중을 가득 메우는 가운데 더 많은 그림자들이 그 발에 짓밟혀 사라졌다. 개미병사들이 달려들어 그를 압도하려 했지만 그들 역시 곤충처럼 짓밟혔다. 거인의 난동에 분노한 베루가 돌진하려 했지만 진우가 손을 들어 그를 멈췄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베루는 마지못해 물러나 이그리스 옆에 섰다. 두 사람 모두 전투 태세를 갖췄지만 신호를 기다리며 억누르고 있었다. 그들의 열의는 분명했지만 진우에겐 계획이 있었다. 진우는 이 도전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거인의 힘과 방어력은 압도적이었지만 진우에게도 전략이 있었다. 진우는 만화는 충분히 많았지만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군대는 불멸이었고 적의 약점을 탐색하는 데 완벽했다. 거인은 계속해서 공격을 퍼부으며 그림자 병사들을 발로 짓밟고 주먹으로 땅을 무시무시한 힘으로 내리쳤다. 그러나 그들이 쓰러져도 그림자들은 다시 일어섰다. 끈질기게. 진우는 멀리서 관찰하며 눈을 가늘게 떴고 부활이 반복될 때마다 만화가 꾸준히 소모됐다. 그때 무언가가 진우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거인의 몸은 강력한 마법으로 뒤덮여 있었고 그 끊임없는 방어막이 거인에게 자신감, 아니 오만함까지 심어주고 있었다. 거인은 방어하지 않았다. 단 한 번 다가오는 공격을 막기 위해 팔을 들어 올렸을 뿐이었다. 그것만으로도 진우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다. 진우는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고 자신의 비행 탈 것 카이자를 소환했다. 카이잘은 강력하게 한 번 날갯짓을 하더니 공중으로 솟아올랐다. 진우는 카이잘의 등에 올라타며 베루와 이그리스를 불렀다. 베루는 날개를 펼쳤고 이그리스는 조용히 진우 뒤에 올라탔다. 베루와 이그리스가 모두 탑승하자 카이잘은 날카로운 울음소리를 내지르며 하늘로 솟구쳤다. 카이잘의 날개가 힘차게 퍼덕이며 공기를 가르자 그들은 거인의 머리를 향해 곧장 날아올랐다. 수천 명의 그림자 군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거인은 날카로운 눈으로 다가오는 위협을 포착했다. 거인의 시선이 움직이며 즉각적으로 카이자를 정확히 겨냥했다. 가장 먼저 공격을 시작한 것은 이그리스였다. 그의 마왕검이 보랏빛으로 번쩍이며 번개 같은 일격이 거인의 이마를 향해 내질러졌다. 그러나 거대한 생명체는 재빠르게 반응해 머리를 살짝 기울여 그 공격을 피했다. 이그리스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또 한 번 강력한 검격을 이어갔다. 그러나 거인은 그 크기와는 어울리지 않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다시 한번 공격을 피했다. 카이잘의 등 위에서 진우는 거인의 모든 움직임을 관찰하며 반응을 분석했다. 이그리스는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며 연속적으로 공격을 퍼부었고 결국 거인을 수세로 몰아넣었다. 마침내 거인은 거대한 검을 위로 휘두르며 그들을 하늘에서 쓸어내리려 했다. 하지만 완벽한 호흡으로 진우와 이그리스는 충돌 직전에 카이잘의 등에서 뛰어내려 간신히 검을 피했다. 진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는 필요한 것을 이미 확인했다. 약점을 찾아낸 것이다. 이그리스는 위에서 또 한 번 번개를 내리꽂았고 눈부시고 요란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번쩍이는 에너지가 거인의 얼굴 윗부분을 강타해 잠시 거인의 방향 감각을 흐트러뜨렸다. 진우는 번개처럼 앞으로 돌진하며 단검을 꺼내들었다. 진우는 한 번에 빠르고 맹렬한 동작으로 거인의 눈을 가로질러 베었다. 짐승이 고통에 몸부림치며 내지른 목구멍 깊은 포효가 전장을 뒤흔들었다. 이어서 베루가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내며 뛰어들었다. 그는 거인에게 돌진해 깊숙이 살을 찢으며 거인의 방어를 무너뜨렸다.
공격은 멈추지 않았다. 진우는 이제 완전히 전투에 몰입한 채 지배자의 권능을 발동해 거인의 얼굴을 향해 쏜살같이 날아갔다. 아래에서 헤노카와는 경이로움에 휩싸여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전투가 아니었다. 괴물들끼리의 전쟁이었다. 이그리스가 내뿜는 번개가 계속 거인 위로 쏟아지며 거인을 비틀거리게 만들었다. 진우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더 많은 단검을 소환하고 절단을 발동했다. 분노가 번뜩이는 순간 그는 거인의 몸통을 갈기갈기 찢었다. 한 자루의 단검이 거인의 눈을 더 깊이 베었다. 체액이 분출되어 공중에 흩뿌려졌고 나머지 단검들은 근육과 뼈를 갈라놓았다. 거인은 미친 듯이 몸부림쳤지만 진우는 끝까지 매달린 채 베루를 불렀다. 순식간에 베루가 합류해 드러난 상처 속으로 곧장 날아들었다. 둘은 함께 괴물의 얼굴을 공격했다. 진우는 조직을 찢어발겼고 베루는 쉬지 않고 살점을 갈기갈기 찢었다. 피가 사방으로 튀었다. 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거인은 마지막 비명을 지르더니 결국 쓰러졌다. 거대한 몸집이 천둥 같은 굉음과 함께 땅에 내리꽂혔다. 곧이어 시스템 알림창이 진우 앞에 나타났다. 적이 쓰러졌다. 이어주는 일련의 알림과 함께 익숙한 레벨업 메시지가 떴다. 진우는 침착하게 그 사실을 받아들였다. 적이 쓰러졌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진우는 숨을 헐떡이며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진우에게 달려왔다. 평소처럼 열정적으로 거대 보스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쓰러진 것에 감탄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진우는 여전히 침착했다. 뭔가 이상했다. 시스템이 던전 클리어를 인정하지 않았고 던전 보스가 쓰러졌다는 확인 메시지도 없었다. 진우는 즉시 레이드가 끝나지 않았음을 감지했다. 쓰러진 거인에게 그림자 추출을 시도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그제서야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이 예상치 못한 상황을 곱씹고 있을 때 S급 게이트에서 갑작스러운 만화의 폭발이 일어났다. 진우의 시선이 거인의 시체에 닿는 순간 그의 눈이 충격으로 크게 열렸다. 거대한 생명체는 죽으면서 엄청난 양의 마력을 방출했고 그 폭발은 주변의 모든 것을 쓸어버렸다. 진우는 그 혼란스러운 에너지의 폭주를 인식하자 감각이 더욱 예민해졌다. 그것은 마력 폭풍이었다. 그의 첫 번째 본능은 진우의 안위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진우는 긴장한 채로 몸을 돌렸지만 이그리스의 품에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는 진우를 보고 안도했다. 폭발에도 그는 다치지 않았다. 거인의 몸에 머물렀던 모든 만화는 이제 근처의 게이트로 흡수되어 마치 게이트가 그것을 집어삼킨 것처럼 보였다. 이 기이한 현상 속에서 진우는 뺨에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고 그제야 자신이 베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평소라면 어떤 마법도 자신에게 상처를 남긴 적이 없었기에 이는 낯선 경험이었다. 진실을 밝혀내기로 결심한 진우는 진우에게 이곳에 남아있으라고 지시했고 주저하지 않고 불길한 게이트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가 들어서자마자 던전의 광활함이 즉시 그를 압도했다. 이곳은 그가 지금껏 마주했던 어떤 던전과도 달랐으며 거대하고 끝이 없어 보였다. 그가 본 어떤 상위 던전보다도 훨씬 더 컸다. 베루의 예민한 감각이 갑자기 무언가를 포착했다. 그는 주군에게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들리는 이상한 소리,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기이한 웃음소리를 알렸다. 진우도 그 소리를 들었고 깜짝 놀랐다. 누군가가 그가 게이트에 들어온 후에도 계속 웃고 있었다. 진우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앞으로 나아가라는 신호를 보냈다. 던전 깊숙이 들어갈수록 불쾌한 웃음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마침내 진우는 두꺼운 검은 사슬에 묶인 거대한 존재와 마주쳤다. 그 구속구는 목과 몸통, 팔다리를 칭칭 감고 있었고 일부는 살을 뚫고 들어가 있었다. 구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인은 재미있다는 듯이 이빨을 드러내며 웃었다. 그는 진우를 환영하며 마치 진우에 대해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그를 군주라고 불렀다. 진우는 앞으로 나아가며 이 존재가 이 던전의 진짜 보스임을 깨달았다.
거인은 자신을 풀어달라고 요구하며 지배자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군주들과 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진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던 거인의 말투가 달라졌다. 그의 얼굴에서 재미있던 표정이 사라지고 혼란과 분노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는 진우를 다른 누군가로 착각했고 이 사실을 깨닫자 깊은 좌절감을 느꼈다. 거인의 말을 종합한 진우는 그를 사슬로 가둔 것이 지배자들이냐고 물었다. 거인은 그렇다고 확인하며 자신이 훨씬 더 큰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배자들에게 갇히고 이용당했다고 말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그는 주장했다. 진우는 더 큰 전쟁이 암시된 것뿐만 아니라 거인의 지능에도 흥미를 느꼈다. 진우는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지배자들이 누구인지 물었다. 답변은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과 함께 돌아왔다. 지배자들은 군주들의 오랜 적이라는 것이었다. 이 말에 진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만약 군주들이 지배자들과 전쟁 중이고 진우가 점점 더 군주들과 얽히고 있다면 지배자들 역시 그의 적이 되는 것일까? 거인은 진우의 의심을 확인해 주었다. 그는 자신 역시 군주임을 밝히며 군주와 지배자 양쪽 모두가 진우를 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진우는 어느 쪽과 맞서기에도 힘이 부족하며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순한 힘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진우에게는 영향력, 즉 균형을 뒤집을 수단이 필요했다. 거인은 자신을 풀어주면 진우가 필요한 영향력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진우는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괴물이 인간에게 도움을 제안한다는 것은 그에게 터무니없는 일이었고 쉽게 믿을 수 없었다. 그러나 거인은 개의치 않고 자신의 의도를 증명하겠다고 약속했다. 갑자기 거인은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그의 입술은 비정상적으로 빠른 속도로 움직였고 고대의 낯선 언어로 왜곡된 녹음처럼 말이 쏟아져 나왔다. 이상한 억양에 진우는 긴장했고 망설임 없이 단검을 소환해 기습 공격에 대비했다. 하지만 거인은 공격할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저 섬뜩할 정도로 침착하게 주문을 이어갔다. 익숙한 알림음이 진우의 귀에 울렸고 시스템 인터페이스가 그의 앞에 나타났다. 메시지에는 그의 앞에 있는 존재가 거인의 왕이자 시초의 군주 리게아임을 알려주고 있었다. 시스템은 리게아가 신앙의 맹세라 불리는 고대 주문을 발동했음을 설명했다. 이 맹세는 일단 받아들여지면 양측 모두 거짓을 말할 수 없게 만드는 구속의 계약이었다. 메시지는 마지막에 진우에게 신앙의 맹세를 받아들일 것인지 묻는 선택지를 띄웠다. 짧은 고민 끝에 진우는 결심을 내리고 맹세를 받아들였다. 또 한 번 시스템 알림음이 울리며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신앙의 맹세가 발동되자 진우와 리게아 모두 구속되었다. 이제 둘 중 누구도 맹세가 상호 해제되기 전까지는 거짓을 말할 수 없었다. 규칙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진실에 묶인 리게아는 앞서 했던 제안을 다시 한번 반복했다. 진우가 자신을 풀어준다면 앞으로의 전투에서 힘을 빌려주겠다고 했다. 맹세의 영향을 시험해보고 싶었던 진우는 신뢰를 표현하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목이 조여오며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거인의 왕은 진우의 반응이 재밌다는 듯 호탕하게 웃었다. 그는 신앙의 맹세가 의도한 대로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어떠한 거짓도 빠져나갈 수 없었다. 맹세의 무게를 온전히 실감한 진우는 왜 리게아가 게이트에서 나온 다른 존재들과 달리 이렇게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지 직접 물었다. 거인의 왕은 그 질문에 혼란스러운 기색을 보였고 진우는 던전에서 나온 이성 없이 말도 하지 못하는 괴물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리게아의 목소리는 한층 진지해졌다. 그는 진우가 잘못된 비교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주들은 그런 괴물들과는 다르다고 했다. 그들은 그들을 통치했습니다. 진우가 마주쳤던 존재들은 혼돈의 주민들이자 수백 년간의 노예 생활로 뒤틀린 낙오자들이며 죄수들이었다. 그들의 정신은 이미 오래전에 부서져 본능과 분노만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리게아는 달랐다.
군주이자 왕으로서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정신을 지켜내며 감금의 광기를 버텨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을 해방시켜줄 누군가를 조용히 그리고 인내심 있게 기다려왔다. 진우는 화제를 받고 이번에는 은빛 갑옷을 입은 날개 달린 병사들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캐물었다. 그들은 지배자들과 함께 있는 존재들인가? 리게아는 그것을 인정했다. 그 존재들은 실제로 지배자의 군대 소속이었다. 진우가 왜 지배자들이 그런 존재들을 악마들과 함께 지구로 보내는지 묻자 리게아는 이미 그 답을 밝혔다는 사실을 차분히 상기시켰다. 지배자들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지구는 그들의 전장이 될 것이며 군주들과 지배자들 사이의 불가피한 충돌을 위한 무대였다. 진우는 여전히 왜 괴물들을 지구로 보내는 것이 전장으로 만드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다 거인의 왕이 지배자들의 계획이 단순히 인간 세계를 마력으로 가득 채워 만화가 넘치는 투기장으로 바꾸는 것임을 설명해주자 진우는 그 말의 무게를 곱씹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게이트에서 나타난 괴물들이 재앙으로 여겨졌다면 그들이 가져온 마력은 많은 이들에게 축복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헌터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도 만화 크리스탈과 보석이 매우 귀중한 자원이라고 믿고 있었다. 이러한 것들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제 진우는 이른바 축복이라 불렸던 것들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깔아놓은 디딤돌, 즉 토대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거인의 왕은 말을 이었다. 마력이 부족한 세계에 마법을 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미 마력을 지닌 자들의 피를 통해서라고 밝혔다. 지배자들은 인지를 희생시키고 몬스터를 풀어 지구의 마력을 주입하기로 선택했다. 피가 더 많이 흘릴수록 만화의 농도는 더욱 짙어졌다. 마법은 세계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가올 전쟁의 무게에 세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강하게 만들고 있었다. 거인의 왕에 따르면 지배자들은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갈등을 견딜 수 있도록 세계를 준비시키고 있었다. 아직 모든 조각을 맞추고 있던 진우는 레기아가 말한 전쟁이 어떤 것인지 물었다. 거인의 왕은 그것이 군주들과 지배자들 사이의 재대결이 될 것이며 지구가 전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옥이 다가오고 있었고 그 시기는 누구보다도 빨리 찾아올 것이었다.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았다. 진우가 접촉을 한 이상 어느 쪽도 이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었다. 실제로 지배자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을지도 몰랐다. 진우는 양쪽 모두가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진우는 왜 모두가 자신을 노리는 것 같은지 물었다. 그리고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다. 진우 안에 있는 힘은 사실 그의 것이 아니었다. 레기아는 그 힘에 원래 주인이 진우에게 힘을 넘김으로써 지배자들을 배신했다고 설명했다. 그 단 한 번의 행동으로 인해 진우는 양쪽, 즉 군주들과 지배자들 모두의 적이 되어 표적이 되었다. 그러나 모든 긴장감 속에서 거인의 왕은 맹세를 했다. 그는 진우의 곁을 지키며 함께 싸우겠다고 약속했다. 그가 바란 것은 오직 사슬에서 풀려나는 것뿐이었다. 진우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 제안을 곰곰이 생각했다. 그는 레기아에게 정말로 돕고 싶다면 자신의 그림자 군단이 되는 것이 더 쉽지 않겠냐고 물었다. 거인의 왕은 그 제안에 움찔하며 눈에 띄게 동요했다. 그 순간 그는 진우의 인간 모습 뒤에서 진정한 군주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을 보았다. 레기아는 왜 그것이 불가능한지 설명했다. 군주들과 지배자들은 천체의 형태, 즉 영체로 존재하며 영체가 파괴되면 완전히 사라져버려 되살리거나 그림자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진우의 군단원이 될 수 없었던 것이다. 진우는 이해하며 들었지만 여전히 뭔가 맞지 않는 느낌이 들었다. 퍼즐의 한 조각이 빠져 있었다. 생각이 소용돌이치는 가운데 진우는 손에 단검을 소환했고 거인의 왕은 다시 한번 자신을 풀어달라고 애원했다. 진우는 결연한 표정으로 앞으로 나아가 레기아에게 정말로 자신의 편이 될 것인지 다시 한번 물었다.
거인의 왕은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진우는 사슬을 자르기 시작했다. 족쇄가 하나씩 떨어져 나가도 레기아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리고 진우가 또 다른 사슬을 끊으려다 멈춰섰다. 그의 시선은 날카로웠고 레기아에게 인류의 편에 설 것인지 물었다. 이번에는 레기아가 침묵을 지켰다. 진우는 대답을 들을 필요가 없었다. 신뢰의 맹세는 거짓말을 할 수 없게 만들었고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진우의 시선이 레기아의 목덜미 뒤로 옮겨갔다. 그곳에는 차갑게 빛나는 마석이 박혀 있었다. 그 마석이 열쇠였다. 그 마석은 그를 지배자들의 의지에 묶어두고 있었다. 그것이 남아있는 한, 레기아는 여전히 그들의 통제 아래 있었고 인류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였다. 아무런 경고도 없이 거인의 왕은 자유롭게 풀려난 팔을 진우에게 휘두르며 사리를 드러냈다. 위험을 깨달은 레기아는 더 이상 진우를 살려둘 수 없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진우가 먼저 움직였다. 그는 공격을 피해 몸을 낮췄고 단검을 위로 깊숙이 찔러 레기아의 가슴에 꽂았다. 가까이 다가선 진우는 차갑게 레기아에게 네가야말로 재앙이었을 거라고 중얼거렸다. 그러나 거인의 왕은 일그러진 미소를 지으며 진짜 재앙은 자신이 아니라 진우라고 말했다. 결심을 굳힌 진우는 계속해서 공격을 퍼부었고 필사적인 반격을 피하며 칼날을 더욱 깊이 꽂아 넣었다. 몇 차례의 잔혹한 일격 끝에 거인의 왕은 마침내 움직임을 멈췄고 입에서 피를 쏟아냈다. 죽음의 소나기에 잡힌 순간에도 레기아의 마지막 말은 독이 담긴 저주였다. 그는 인간과 카오스의 주민들 사이의 전쟁이 격화되면 지구가 전장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진우가 사랑했던 모든 것이 재로 변해버렸지만 진우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고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마지막으로 단검을 휘둘러 한 번의 단호한 동작으로 거인의 목을 베어냈다. 강철이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던전 안에 울려 퍼지며 거인들의 왕의 목이 잘려나갔다. 곧바로 시스템 알림이 이어졌고 레인 라르머 던전 보스이자 포니 9 원초 군주 중 하나인 콜리나 기리 쉐네 어지의 레기아의 패배가 확인되었다. 진우는 엄청난 양의 경험치를 얻었다. 시스템이 경험치를 계산하느라 애쓰는 동안 그는 레기아의 몸에서 얻은 마석을 손에 쥔 채 내려다보았다. 새로운 그림자 병사를 기대했지만 그는 이 마석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이 처절한 전투의 기념품이 될 것이었다. 레기아의 몸에서는 마지막으로 강력한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더니 곧 그의 형체는 먼지로 흩어졌다. 그 여운 속에서 익숙한 알림음이 울렸다. 시스템이 결과를 화면에 띄웠다. 진우는 여러 번 레벨업을 했다. 그의 새로운 레벨은 이제 122였다. 거인의 전멸 소식은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전 세계 소셜미디어가 흥분으로 들끓었다. 새로운 국가급 헌터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서나 오갔다. 하지만 제주도 사건과는 달리 이번에는 단순히 한국의 뉴스가 아니었다. 전 세계 각지에서 인정과 찬사가 쏟아졌다. 한 마리의 거인이 해외로 도망쳤지만 멀리 가지는 못했다. 중국의 류자강이 그 거인을 진짜 피해를 입히기 전에 쓰러뜨렸다. 일본에서는 또 다른 폭풍이 일고 있었다. 헌터협회의 마츠모토 회장이 자수했다. 그는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았지만 많은 이들은 이것이 과거의 배신에 대한 속죄, 그 무게를 짊어지려는 시도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 소식이 파장을 일으키는 와중에도 그의 진짜 의도를 둘러싼 추측은 계속해서 일었다. 한편 진우는 세상의 소음과는 멀리 떨어진 채 게이트 밖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조용히 걸으며 자신이 내린 선택에 대해 곱씹었다. 거인족의 왕을 죽인 것은 필요했다. 레기아를 자유롭게 풀어두는 것은 언제든 재앙이 될 수 있었다. 그는 그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지만 그 무게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그는 더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스급 게이트가 정리되고 전장은 조용해졌다. 진우의 주위에는 쓰러진 거인들의 그림자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근처에 있던 병사들은 처음으로 그의 힘을 목격하고는 자신들이 본 것을 좀처럼 믿지 못했다. 그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한 채 서로 속삭였다. 진호는 그들의 시선을 느끼고
두려움과 존경을 동시에 받는 남자 곁에 서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며 조금 더 당당하게 섰다. 그때 하나카와가 다가오며 진호의 시선을 끌었다. 그는 하나카와가 진우에게 무언가를 전하려는 줄 알았지만 뜻밖에도 메시지는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전화였다. 그는 전화를 받았고 곧바로 분위기가 달라졌다. 진호의 얼굴이 굳어지고 핏기가 사라졌다. 무엇을 들었는지 큰 충격을 받은 듯했다. 진호는 진우를 향해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다.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이다. 질문을 기다릴 틈도 없이 그는 이미 대기 중이던 헬리콥터로 향했다. 헬리콥터가 하늘로 떠오르자 진호는 침묵 속에 앉아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다. 통화 속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이전에는 들어본 적 없는 불안함이 묻어 있었다. 뭔가 잘못된 것이 분명했다. 진호는 그것을 온몸으로 느꼈다. 그럼에도 그는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애써 넘기려 했고 헬리콥터는 그를 집으로 실어 나르고 있었다. 진호는 한국 공항에 도착했지만 여전히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다. 김비서는 이미 그곳에서 진호를 기다리고 있었고 차가 준비되어 있다고 지체 없이 알렸다. 진호는 당황스럽고 걱정스러웠지만 아무 말 없이 그를 따라 밖으로 나섰다. 가는 길에 김비서는 조심스러운 어조로 진호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조언했다. 상황이 좋지 않지만 곧 모든 것을 설명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병원에 가까워지자 김 비서는 마침내 진실을 털어놓았다. 진호의 아버지인 유명한 회장님께서 영원한 잠에 드셨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그 말이 전혀 이해되지 않았지만 곧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진호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아버지를 부르다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방 안으로 달려가려 했지만 김 비서에게 붙잡혔다. 김 비서는 조용히 아직 자신의 힘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헌터인 진호의 존재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저 그가 풍기는 오라만으로도 아버지의 연약한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었다. 무력감에 휘청이며 진호는 방에서 돌아섰다. 그때 진호는 김 비서가 손에 검은 가죽 포트폴리오를 들고 있는 것을 알아챘다. 진호가 그것이 무엇이냐고 묻자 비서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회장님께서 쓰러지시기 전까지 준비하시던 것이라고. 진호는 손을 떨며 그것을 열었다. 곧바로 눈물이 고였다. 그 안에는 모두 자신을 중심으로 한 신문 기사 스크랩이 들어 있었다. 가십 기사, 소규모 언론 보도, 지역 신문 기사, 다른 사람들은 거의 신경 쓰지 않을 만한 기사들까지.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에 의해 정성스럽게 오려져 보관되어 있었다. 스크랩북은 지저분했지만 의도적이었다. 김 비서관은 그때 유 회장의 차가운 거리는 결코 사랑의 결핍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오히려 진우에 대한 기대는 그의 사랑만큼이나 컸다고 했다. 김 비서는 잠시 시간을 준 뒤 이제 저택으로 돌아가자고 제안했다. 진호는 얼굴을 닦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 복도를 걸어가던 중 그는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진호는 이상한 기운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뭔가를 감지했지만 복대는 아무도 없었다. 김 비서는 무슨 일 있냐고 물었고 진호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중얼거릴 뿐이었다. 두 사람은 계속 걸었고 마침내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다. 그들이 지나간 뒤 조용한 그림자 속에서 진우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내내 그 자리에 있으면서 아무 말 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진호가 슬퍼하는 모습을 보며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일렁였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 채 병원에 왔지만 이제는 결심이 분명해졌다. 그는 인벤토리에서 생명의 엘릭서 병을 꺼냈다. 밖에서 한 대의 차가 도착했다. 진희가 차에서 내려 병원 안으로 급히 들어갔다. 복도로 들어서자 그녀의 마음에 무거운 감정이 내려앉았고 걸음이 느려졌다. 그녀는 누군가 곁을 스쳐 지나갔지만 주변 시야에 흐릿하게만 보였을 뿐 아버지의 병실에 도착하자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았다. 병실 안에서 본 광경에 그녀는 숨이 멎을 뻔했다. 유 회장님이 깨어나 계셨다. 그녀의 두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더듬거리며 아버지 곁으로 달려갔다. 유 회장 역시 충격을 받은 듯 곁에 있던 의사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물었다. 의사도 마찬가지로 놀란 표정으로 전례 없는 기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었다.
방 안이 감동으로 가득 차 있는 사이 진우는 아무도 모르게 뒷문으로 조용히 빠져나갔다. 창백한 불빛 아래 홀로 걷던 그는 드물게 조용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제 병은 비었고 자신의 결정을 내려놓은 채 그는 밤하늘을 향해 조용히 진호의 생일을 미리 축하한다고 중얼거렸다. 이것이 그에게 주는 진우의 선물이었다. 한편 바다 건너 미국 메릴랜드에서는 최근 주내에 나타난 S급 게이트를 성공적으로 공략한 헌터들을 기리기 위해 미 정부가 성대한 축하 행사를 열고 있었다. 행사장 내부는 웃음소리와 잔 부딪히는 소리, 고름, 그리고 가벼운 농담이 어우러져 한껏 여유로운 분위기였다. 헌터들은 자유롭게 어울리며 어떤 이들은 행사의 규모에 감탄했고 또 다른 이들은 오랜만에 긴장을 풀 수 있는 기회를 만끽하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밝은 하와이안 셔츠를 입은 거대한 인물이 뒤에서 등장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리며 대화가 잠시 조용해졌다. 그는 바로 토마스 안드레였다. 토마스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그들이 내기했던 것을 상기시켰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몇몇은 긴장한 듯 몸을 움츠렸다. 토마스는 미소를 지으며 한 헌터에게 다가가 아무렇지 않게 넥타이를 달라고 했다. 그 남자는 망설이며 이마에 땀이 맺혔지만 반박하지 않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넥타이를 풀어 건넸다. 웃음소리가 다시 퍼지려던 찰나 토마스의 보좌관인 로라가 방에 들어섰고 그녀의 목소리는 또 다른 주목을 이끌었다. 로라는 토마스에게 곧 열릴 국제 길드 회의에 참가하는 길드 명단이 방금 발표되었다고 알렸다. 그 중에는 한국의 아진 길드도 있었다. 토마스는 잠시 멈췄다. 낯선 이름이었기에 로라는 그 이름이 성진우의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때 토마스 안드레의 얼굴에 천천히 비웃음이 번졌다. 한국 최강의 헌터가 미국에 온다는 소식에